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 집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곳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는 창문 너머로 희미한 얼굴이 보인다거나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우리는 호기심 반 장난기 반으로 손전등을 챙겨 그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고 달빛이 집의 외형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집은 제법 컸지만 배관은 세월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채 벽돌이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다.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고 그 안은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싸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은 오래전 사람들이 남기고 간 듯한 낡은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희미하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긴장이 높아졌지만 우리들 중 아무도 발소리를 내고 있지 않았다. 바람 소리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안쪽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때 아주 옅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웃음소리 같다고 느꼈지만 집안에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난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방이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에는 가족들이 찍혀 있었는데 아이가 웃고 있는 얼굴이 어쩐지 익숙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그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방금 들었던 웃음소리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사진이 떨어졌고 바람에 흔들리던 문이 쾅 닫히며 우리는 깜짝 놀랐다. 친구 중 한 명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나가자고 했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더 조사해보자고 했다. 마주한 두려움에 가슴이 쿵쾅대는 와중에도 이상하게도 발길은 집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2층에 올라가자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와 헤어스타일이 헝클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다. 마치 우리를 방해하려는 듯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불었다. 복도를 따라가 보니 끝자락에 작은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다. 우리가 다가서자 갑자기 다락방 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고 친구들 중 하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홀린 듯 다락방으로 발을 옮겼다. 다락방은 어둡고 숨이 막힐 정도로 찌푸린 공기가 가득 차 있었다. 손전등을 켜자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그것은 오래된 아이의 장난감 인형이었다. 인형은 낡고 닳아있었지만 그 눈은 어딘가 살아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이상하리만치 인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온 몸에 퍼졌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락방을 나와 반환길을 서둘렀다. 그러나 집을 빠져나오려 할 때 알 수 없는 힘이 우리를 멈추게 했다.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마치 한 명의 영혼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집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았다. 번지는 땀과 빠르게 뛰는 심장은 그날 밤 우리가 겪었던 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났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다. 당시의 공포는 지금도 때때로 꿈에서 나타나 나를 놀래키곤 한다. 그날 밤 우리가 만난 영혼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풋고추 같은 웃음소리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그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숲에 얽힌 많은 전설과 미신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소녀, 나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유명했다. 흰 옷을 입고 나타나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를 마주치면 무조건 달아나야 한다는 것이 그 전설의 핵심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오래된 성당의 뒷마당, 오래된 우물가에 자주 출몰한다고 했다. 어느 늦가을 밤 친구들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성당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성당 근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오래된 우물가에 앉아 서로를 놀래키며 깔깔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지자 숲에서 나는 바람 소리가 더욱 음산하게 들렸다. 그러던 중 갑자기 우물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긴장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사방을 둘러봤다. 그때였다.
희미한 달빛 아래 우물 가장자리 근처에서 하얀 옷자락이 스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이며 우물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다. 그 순간 그림자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며 친구 중 하나가 소리를 질렀고 우리는 후다닥 뒷걸음질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행히 마을 입구까지 아무 일 없이 달려 나올 수 있었다. 숨을 고르며 서로의 안색을 살폈지만 다들 겁에 질려 있었다. 이후에도 성당 근처에 갔던 이야기는 계속해서 화제되었고 그날 보았던 흰 소녀의 정체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이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숲에서 길을 잃고 죽은 여자의 영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살던 수녀가 비극적인 사고로 죽어 떠도는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묻어두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당과 우물을 기피했다. 몇 년이 지나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이사를 간 후에서도 가끔씩 그 밤의 일이 생각났다. 당시의 무모함과 소름 끼치는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흰 소녀와 유사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유사한 전설과 목격담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공포와 미지를 무서워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한없는 상상력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 돌이켜 생각해본다. 그날 우리가 본 것이 정말 전설 속의 흰 소녀였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 하얗게 빛나던 형체는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그 답을 알 수는 없지만 가끔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닿는 듯한 기분이 든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그 기억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어느새 다시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되새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면 연전 여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지역이었고 작은 숲이 바로 옆에 있어 자연을 느끼기에도 좋았다. 이사 첫날 나는 짐을 정리하면서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날이 저물고 방 안에 들어가 첫째 날 밤을 맞이했다. 이사가 심신을 지치게 했기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벨은 끈질기게 울렸고 잠결에 전화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고 이상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약간 신경이 곤두섰지만 늦은 밤이니 오해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다음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났고 전날 밤 일은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같은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다. 매번 받으면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전화에 점점 불안이 쌓였고 나는 어떻게든 이 불쾌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은 후 며칠간은 평화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마음을 달래려 근처 숲속을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그날도 어김없이 전화가 울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새로운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으나 역시 숨소리뿐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에 들어갔다. 나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들은 세심하고 조용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던 며칠 후 수사가 진행 중이니 안심하고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심했지만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불안은 여전했다. 그 후로 며칠이 더 흘렀다. 경찰은 마침내 전화를 걸어온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고 그 결과를 들으러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한 형사가 나를 맞이하더니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전 세입자의 친구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오랫동안 그 사람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이전 번호에 전화를 걸며 행방을 찾고 있던 것이다. 전혀 의도치 않게 나에게 잘못된 번호로 전화한 것이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자 나는 오싹했던 마음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게 느껴졌다. 문제의 남자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고 이전 세입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해가 된 나는 그를 더 이상 비난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나는 그 남자가 친구를 찾았기를 그리하여 내게나 그에게나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나의 긴장된 여름밤은
그렇게 끝이 났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회자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천장의 여인이라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긴 여정을 통해 이 이야기의 전말을 듣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 다시는 홀로 있는 방에서 편안히 잠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한 평범한 대학생 수연이의 경험담으로 시작됩니다. 수연은 서울의 한 오래된 하숙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낡고 허름한 하숙집이라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끌려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녀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기이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연은 자꾸만 밤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항상 새벽 2시 15분 즈음에 깨어나 시계를 확인하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잠에서 깬 수연은 갑자기 방 안이 너무도 조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요함은 마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듯한 압도적인 정적이었습니다. 순간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곧 다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수연은 점점 더 자주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자신의 방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곳에는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천장에 매달려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악몽이라 여겼지만 꿈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잠에서 깨어나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수연은 이 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친구들은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한 친구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과거 그 하숙집에서 한 여학생이 자살을 했고 그녀가 목을 맸던 자리가 바로 수연의 방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연은 그동안 무시해왔던 방의 천장 구석에 있는 작은 얼룩이 더욱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룩은 밤마다 조금씩 커지는 듯 했으며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마치 손자국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오던 그 시간 다시금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 들려오는 것은 미세한 숨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들려올 리 없는 소리였기에 거친 숨을 삼키며 침대에서 눈만 굴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뚜렷이 보이는 여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중력에 반하여 공중에 떠 있었고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이 현실이 되자 그녀는 그저 무력하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수연은 그 하숙집을 떠나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던 날 그녀는 자신이 늘 보던 그 얼룩이 하숙집 벽 거울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계속 그녀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수연은 혼자 있는 방에서 절대로 잠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 여인이 여전히 그녀를 찾아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수연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종종 그 하숙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소름 끼치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